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기 영화 그러면 2003년도에 개봉했던 스티븐 스필버그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톰 행크스, 예, 캐치 미 이프 캔. 한국 제목으로 치면 나 잡아봐라 이런 약간 그런 제목이겠죠. 프랭크 에버그네일 주니어라는 사람의 실제 얘기를 영화로 한 건데 프랭크가 이제 항공사 조종사로 행세를 하면서 네. 각종 사기를 치고 다니고 결국에는 항공사 위조 수표로 140만 불을 은행에서 인출까지 하는 그런 범죄인데 사실 한국에도 이 한국판 캐치미 이프 유캔이라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도요? 우리나라에도요. 예, 우리 2018년 여름이에요. 여름에 한 남자가 세탁소에 가거든요. 세탁물을 들고 이 세탁소 주인이 미혼의 여성분이었어요. 아, 예. 또 이것도 근데 가서 조종사 유니폼인 거예요. 무슨 이런 쪽 일을 하세요? 아 저는 뭐 공군사관학교 50기 출신인데 지금 뭐 대형 항공사의 부기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제 자주 또 세탁물을 맡기고 조금씩 가까워진 거예요. 단골 손님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여성분은 당연히 그 동안에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비행기 조종사라는 거 의심을 안 했죠. 그리고 이제 두 분이 결국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합니다. 이제 남자가 또 얼마 동안 나타나지 않아요. 갔다 와서 이번에 파리 갔다 왔는데 이거 향수야. TV 너무 낡았는데 내가 새로 바꿔줄게. 그런 식으로. 막 이러면서 이제 선물로 환심을 사고 계속 연애를 이어나가요. 또 밀당도 막 하는 거군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데이트도 주로 공항 근처에서. 그런 어떤 개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면 이제 워낙 바쁘니까 우리 회사 근처 회사 쪽으로 와줄 수 있어. 이런 식이 됐겠죠. 심지어 인천공항 같은 데 들어가서 이 항공사 승무원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까지 출입증을 대고 들어가요. 야, 그럼 거의 어떻게 완벽. 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 알고 봤더니 이제 이게 분실한 분실. 출입증을 신뢰를 완전히 쌓은 이후에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데 부기장 아니고 기장이 되려면 이게 그냥 실력으로 안 된다. 사내 로비를 해야 되는데 한 7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내년에 뭐만 들어오면은 그걸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뭐 이게 여건이 안 돼가지고 안 되네. 그러니까 여자분 입장에서는 이 7천만 원을 준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만 들으면 아니 돈 얘기하면 벌써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잖아. 맥락이 형성돼 있죠. 굉장히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이러고 있었겠죠. 맞아요. 계속. 합격입니다. 물어볼 네. 때까지 얘기를 안 그렇죠. 하고 있다가. 그리고 가끔 나가서 전화 받겠죠. 여보세요? 딱 지금 대본 쓰는데 지금. 분위기 좋은 곳에서 이게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다. 나 이 회사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 남자가 7천만 원을 받고 역시나 바로 잠적을 해버리죠. 연락도 안 돼요. 이때부터는. 이분한테만 사기를 친 게 아니에요. 그치. 그 동시간에. 그렇죠. 동시간대에. 그러니까 같은 세팅을 여러 사람에게 한 거네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예, 예. 그거 활용하겠죠. 그리고 이 여자분이 굉장히 믿는 이모부가 계셨나 봐요. 그 이모부한테 이 남자가 똑같은 수법으로 이게 결혼을 하는데 기장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돈을 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얘기를 하는데 이모부가 미안한데 저기 재직증명서를 한 통만 떼어와라. 뭐 이 얘기를 한 거야. 사실은 근데 굉장히 신망이 쌓이면 그 얘기하기 어려워요. 맞아요. 그렇죠. 그거 어려운 거 아는 거야. 저거 못 믿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가 얘기를 듣고 가서 바로 잠적을 해버려요. 왜냐면 이제 꼬리가 길면 밟히니까. 예. 바로 잠적을 하는데 사실은 벌써 이 남자는 이 여성한테 6천만 원을 뜯은 다음이에요. 또 추가로 하려고 했었구나. 이 사건을 경찰이 이제 신고를 받고 2년 동안 추적을 해요. 근데 이 남자가 2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변장술에 굉장히 능했다고 돼 있거든요. 직업은 여러 가지. 직업은 여러 주로 가지. 제복을 이용하네요. 그렇죠. 그게 신뢰감을 주니까. 예. 총 몇 명이 얼마를 사기 행각을 벌인 건가요? 8명의 4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돈이었고 소중한 돈이었을 거예요. 혼인까지 생각했으면 믿었고 너무 사랑했으니까 이 돈을 해준 거고 그러니까요.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망 다니다가 결국에는 작년에 부산에서 검거가 됐어요. 작년에. 그리고 또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는데 2011년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김씨 부부라는 분이 있는데 남편은 고위 경찰 간부, 그리고 아내는 이제 부동산 사업가, 학원 강사로 일하던 A 씨라는 분을 만나요. 서로 이분들 참 좋은 분이다. 이분 참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 두 김씨 부부한테는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을 소개시켜줘요. 그 아들은 의사.
그래서 소개를 시켜줘서 이제 또 교제를. 교제를 시작하죠. 나중에 이제 결혼까지 이제 약속하는 단계가 와요. 결혼을 약속하게 되니까 이제 양가 부모가 만나잖아요. 부모가 만나는데 이때부터 김 씨 부모가 줄기차게 거액의 혼수를 요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결혼이 거의 깨질 때까지 가버려요. 그런데 이제 여자분이 집을 나온 거죠.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 집에 들어가서 살아요. 무려 7년 동안. 7년? 예. 7년 동안 이 김 씨 일가족한테 뜯긴 돈이 13억. 알고 봤더니 이 시아버지 경찰 고위 간부가 아니고 아니야. 전직 경찰이긴 했는데 그리고 이 시어머니는 그냥 무직이었고 그리고 이 아들은 의사가 아니고 조직폭력배 단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셋이 완전히 속인 거죠. 부자 관계, 부녀자 관계는 맞아요. 맞아요. 아,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타겟으로 설정을 한 거죠. 가족 사기 다니네요. 예, 그렇죠. 학대가 엄청나게 심했나 봐요. 학대와 갈취가. 이 여자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탈출을 한 거예요. 이제 친정집에 이제 갔죠. 그런데 이 친정 식구들이 너 그 사기꾼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니? 사기꾼 아니라고 그 사람들. 어떻게 속을 수 있었을까요, 김씨가는? 시어머니는 항상 이제 시댁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 세뇌를 시킨 거죠. 세뇌를 시키고 그리고 아들은 내가 사실은 원래 고아였는데 양부모님 밑에서 양부모님이다. 만나서 해서 외로웠는데 너 만나서 너무 다행이다. 내 인생 구원받은 것 같다. 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감화시켰구나. 그렇죠. 어떤 약간의 그 스톡홀름 신드롬에 같은. 빠진 게 아니었을까. 이 여성분이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일가족한테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5명이었대요. 아 또? 네, 5명. 총 5명. 이 2017년 7월까지 총 19억 9,700만 원을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요. 결국에는 이 어머니 김 씨는 징역 14년. 그리고 아들하고 이 아버지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 사실은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뭐 2년, 3년 뭐 이렇게 받을 거라고 했는데 중형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형이 난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맥락을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맥락을 함정으로 만드는데 그 맥락이라는 게 가장 긴밀하고 깊숙한 인간관계인 그 가족 관계라는 걸 그 엄청 그만큼 깊겠죠. 죄질이 너무 기간이 나쁘고. 또 7년인데다가 조직적이고. 이게 사실 혼인빈자 사기라는 죄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혼인민자 간음이 있었죠. 2009년까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일반 사기죄로 일반 사기야. 분류가 된다 그러니까 그래요. 혼인민자 간음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건 아닌 거죠. 가해자가. 근데 사기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사기죄가 됩니다. 이중섭 화가는 뭐 워낙 유명하셔서 이제 이분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던 분이시고요. 56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언제쯤인지 느낌이 오시잖아요. 그때 41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당시로서는 흔치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일본 분과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흔치 않은. 다음에 더군다나 고향이 북한이어서 6.25 때 뭐 남쪽으로 이제 피난 오게 되고 부산에 있다가도 살기 힘들어서 제주도에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주도는 한 1년 반 정도 계셨어요. 오래 머문 곳은 아니긴 해요. 근데 여기 있을 때 먹을 것도 없고 힘든 시기였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살았던 행복한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 그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일본으로 갔고요. 너무나 살기 힘들어서 그나마 일본에 가면 그나마 먹을 게 있으니까 그 뒤에는 이렇게 가족을 그리워하다가 물론 잠깐 만나고 오는데 가족을 한 일주일 정도 가족을 보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돼요. 굉장히 그게 순탄치 않았을 걸 상상하실 수 있어요. 위장 문제가 나온 거는 사실 이분이 남긴 그림이 작은 엽서만한 그림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제 혼란스러운 시기이기도 했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도구를 살 수 있는 돈도 없었고 담배값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게 사실 유명해졌죠. 나중에 그 담배 은박지에다 그림 그린 것도 그게 이제 미국 모마라고 전시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이런 위작 시비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시점 이전에 작품이 거의 없어요. 부산에 쭉 모아놨던 작품이 불타서 공백기가 길기 때문에 그걸 노린 것 같긴 하지만 2005년 정도인가? 재작년 3월 이태성 씨가 고 이중섭 화백의 미발표작 8점을 경매 시장에 내놓으면서 위작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넉 점이 고가에 낙찰되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졌지만 이 씨는 50년 넘게 소장해온 작품이라며 위작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그때 팔린 작품들이 문제가 돼요. 이거 위작인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제 시비가 붙기 시작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그 일본에 있는 그 아들이죠. 이제 이태성 씨인데요. 그분이 고인의 그 유작이라고 하면서 작품을 내놓게 돼요. 8점인가 9점인가 내놔서 일부를 팔고 뭐 그걸 현금화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즈음에 또 이제 한국에 있던 이제 김용수 씨라는 분이 사실 나는 이중섭 작가의 그림을 뭐 1000점 이상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이제 깜짝 놀랄 일인데, 근데 물론 이중섭 작가만이 아니라 박수근 화백도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합쳐서 뭐 2000점이 넘는 작품을 갖고 있다고 이제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뭐 아니지 않을까? 일부 작품들을 가지고 조사에 들어갔고요. 당시 전문가들 판단으로는 이건 위작이다. 거기 제출한 뭐 50여 점, 60여 점인가를 해봤더니 다 위작이다. 근데 오히려 이제 그 두 사람은 무슨 소리냐, 위작 아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를 고소하고 명예훼손 걸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건이 돼가는 거예요. 이 사건이 커지자 검찰에서는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작품들을 다 조사를 맡겼고 당시 이제 뭐 현대미술관이나 이런 데 다 맡겼고요. 결론은 몽땅 다 위작. 근데 그때 이제 근거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너무 작품 수가 많고 이렇게 많을 리가 없다. 남아있는 것보다 훨씬 많고 사용된 그 물감을 보니까 펄이라는 물감을 사용했는데 그 물감은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게 이제 검출되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 그 당시에 쓸 수 없는 거다. 다음에 그 남아있는 작품들을 보면은 똑같은 거를 똑같이 베낀 것 같은 그림도 많고. 증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2년형을 받았는데 3년 집행유예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물론 이제 본인이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종류의 판결이 처음일 테니까 그 이중섭 그 작가의 가장 그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였을까?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그 그림에는 그 두 아들과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이제 그림.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위작 아니라고 주장을 어려운 집이 그렇죠. 네. 던 그 시절이 이게 정말 이제 안타까운 태성이 자기 아들이죠. 아들에게 보내는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던 근데 당시의 상황이 이게 어려웠던 거죠. 전쟁이 끝난 이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사무쳐서 그 그림을 표현한 거거든요. 이렇게 작품이 많지 않은데 위작이 1000점 이상 나오게 되죠. 그러니 큰 파문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미술품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3,000억에 산 게 물론 말이나 될까 하지만 3,500억에 팔 수 있다면 사는 거예요. 이걸 베낄 수만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위작이라는 범죄는 이제 역사 속에서 사실 굉장히 자주 있었거든요. 판정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도 않고 실제로 이 위작 때문에 재판이 되었던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 그게 1506년까지로 가더라고요. 16세기. 그러니까 그전에도 많이 있었겠지만 이 재판까지 간 건 아니고 느낌이 그때 무슨 그림 누구 그림일까요? 알프레드 뒤러라는 화가가 있어요. 뒤러. 이 사람은 단순히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이제 판화도 많이 만들어서 이제 판화도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뒤러는 자기 그림에 최초로 이렇게 자기 서명을 남긴 걸로도 유명해요. 그 이전까지는 화가들이 서명을 남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서명을 남겼고요. 누군가 이 사람의 그림을 이제 찍어서 베네치아에서 막 찍어 팔았대요. 그러니까 친구가 얘기해 준 거죠. 야, 네 그림을 막 이렇게 팔고 있어.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계속 그런 일 때문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팍 뚜껑이 열린 거죠. 참다가 안 되겠다. 이건 내가 한번 조치를 취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베네치아에 가서 정식으로 법원에 고소를 한 거예요. 이건 이제 명백하게 그 판화를 똑같이 만든 거고요. 거의 똑같이 만들었고 그 재판부의 판단은 그 디러 씨 당신의 그림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길 만큼 멋진 그림을 그린 거 아니냐.
자랑스러워해야 된다. 더군다나 이건 똑같은 그림도 아닌 것이 자세히 보면 여기 서명도 다르고 조금씩 다른 부분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면밀히 보면 똑같다고 하기도 힘들지 않느냐. 이거는 범죄라고 보기 힘들다. 위로했네 위로 야, 근데 그냥. 재판관이 할 말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런 식으로 하면 전 재판 진짜 쉽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있었냐는 건데 그 뒤로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나 화가 나고 왜냐하면 자기의 노력을 남들이 강탈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은 되게 쉽게 그건 당연히 지적 재산권이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그런 좋은 그림을 베껴서 뭐 팔 수도 있는 거지 이런 판단을 당시 재판부가 맞아요. 했다는 거죠. 요번에 한 다큐멘터리 봤는데 새롭게 마크 로스코의 모르던 작품이 하나 발견됐다. 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대가의 모르던 작품이 쭉 나온 거잖아요. 지금은 사망한.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림을 가지고 온 사람의 클라이언트 히스토리를 보더군요. 그러니까 네, 그걸 네. 다 추적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했었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이 숨겨진 어떤 작품이라고 딱 내놓는 순간 그거 어디서 구했어? 그렇죠. 어디서 샀어? 네. 그러면 여기서 샀어? 그러면 가서 이제 그거 어디서 구했어? 그래서 오늘 이런 말을 듣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는 그림들 다 위작 아니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이제 체킹이 된 것들이고요. 생각보다 이 시장이 이렇게 허름하지만 하지 않다는 거, 탄탄한 근거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는 뭐 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술품이 물감과 캔버스의 합이 아니잖아요. 어떤 작가의 어떤 노력과 글이 만들어진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이 시간 역사가 다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일지라도 실제 작가가 실제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에 많은 의미를 두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과 유작을 가리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